자, 지금 더민초가 그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더민초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을 해서 조셉 윤 그 대사 대리를 면담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전에 같이 갔다가 지금 마치고 바로 오는 길입니다. 예. 광화문 미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서요. 저희 지금 조지아 사태나 이렇게 일련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동맹국을 대하는 모습으로 보기 힘든 정말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항의 서한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면담도 하면서요. 저희가 지금 국민 감정이 많이 안 좋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해서는 이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예.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차별적 관세 그 이야기도 좀 이야기하셨나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나눴고요. 사실 뭐 자동차뿐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북에 자율적 자주국방이라는 아주 강한 어조까지 쓰셨습니다. 예. 전방위적으로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탈적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캐나다, 뭐 EU, 일본 할 것 없이 미국이 그동안 미국을 동맹으로 생각했고 우방으로 생각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미국이 이게 맞나? 저는 미국이 이렇게 하면 미중 패권 다툼에서 매우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요, 도리어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 모디 총리는 미국 트럼프가 전화했을 때 5번, 6번 안 받고 그냥 무시해버렸잖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도리어 인도 달래기 들어가고, 지금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동안 굴종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백기 들고 납작 엎드렸잖아요. 그랬죠. 예. 그 일본이 제일 크게 박살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미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미국에게는 협조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함부로 한다라는 경험이 학습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해서는 본인들에게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의견도 전달을 드렸고요. 뭐 동맹관계라는 게 호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스가 프로젝트 뭐 보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미국의 힘은 해군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선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조선업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한진중공업이 과거에 필리핀 수비에 진출했다가 결국 3점 가까운 손실만 보고 철수를 했어요. 단순히 공장을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반 산업까지 다 갖춰줘야 되는 문제라서 미국은 더 이상은 뭐 조선업을 살릴 수 없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미국 해군은 어떡할 것인가? 미국에서 아무리 이지스함을 찍으려고 해도 1년에 한두 척 못 찍어냅니다. 하지만 중국은 마음먹으면 200척, 300척 찍어내는 조선업 캐파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요. 예. 그러면 서로 호혜적인 동맹이라면 미국 안에서만 미국 군함을 만들 수 있다는 존슨법을 개정을 해서 동맹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로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이지스함을 건조한다면 우리나라도 좋고 미국도 해군용을 지킬 수 있겠죠. 한 예로요, 이지스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건조하면 2조 원이면 됩니다. 그중에 예. 1조는 미국의 첨단 방산 장비가 들어온 돈 1조, 선박 건조 비용 1조에서 2조면 돼요. 하지만 미국에서 지으면 4조가 들어갑니다. 2배네요. 왜냐하면 방산 장비 1조 들어온 건 똑같아요. 근데 선박 건조 비용이 3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만 이렇게 드는 건 뿐만 아니라 찍어낼 수 있는 캐파가 다른 거예요. 미국은 4조 들어서 한 척 찍는데 우리는 2조밖에 안 드는데 수십 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해군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발주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돼요. 뭐냐 하면 4조 들어서 한 척 찍으면 방산 매출은 1조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조로 해서 10척을 지었다. 그러면 미국 방산 매출은 10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은 첨단 방산 업체를 더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조선업으로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서로 간에 호혜적인 길을 찾아야 하는데 예. 지금 그게 아니라 무턱대고 미국 다 가지고 와라. 자기들이 어떻게 하지도 할 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안 되니까 야 3,500억 불 현찰로 꽂아. 이건 수탈이거든요. 예. 그러니 미국에서 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게 미국에도 좋은 거고 또 동맹국도 같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수탈적으로 가면 우리가 동맹을 같이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렇게 가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들에 대해서 함부로 했습니다. 조지아 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쇠사슬로 발을 묶었습니다. 너무나 분개한 그런 일이고요. 여기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고 도리어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미국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화나고 분개하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좀 의사전달을 했고요. 와싱턴에 즉시 누락 없이 전달해 달라. 그걸 좀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내용인즉슨 방금 말씀하신 대로 3,500억 달러 그 대미 투자를 현금으로 할 경우 한국은 1997년 IMF 외환 위기에 올 수 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님께서 이 정도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어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말의 품위와 말의 무게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하신 건 정말 강하게 얘기하신 것이고 저는 필요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 그대로 이건 수탈이에요. 일제 수탈 못지않은 수탈입니다. 이걸 그대로 눈 놓고 당할 수는 없고요. 또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준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추가 요구 계속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요. 이 비교할 바는 아니긴 한데 좀 다르긴 한데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매몰 비용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1억 들어갔거든요. 근데 1억을 손해보기 싫어서 5천만 원을 더 넣고요. 1억 5천 원 손해보기 싫어서 또 1억을 더 넣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무리해서 예를 들어 3,500억 불을 만약에 미국에 지급했다. 미국이 다음 요구가 온다. 그때는 넣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절대 함부로 이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메리카도 있고요. 남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돈이면 우리의 산업을 더 지킬 수 있는 돈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피땀 흘려 밤낮 없이 일해서 마련한 우리 소중한 국부입니다. 이 국부를 절대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미국의 강한 면모를 보일 때는 강하게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부분 얘기하면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생명이 미국에 기대고 있는데 미국 눈밖에 나면 우리의 안보가 무너지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예. 그렇게 그건 절대 사실과 달라요. 1953년에 한국전쟁 끝날 때는 미국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어려웠던 것도 맞죠. 북한이 너무나 힘이 셌고 또 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2025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요. 예. 북한은 경제력, 국방력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북한 핵무기 우리한테 쓰려고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핵무기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면 우리도 핵 개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핵 개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기 때문인 건데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 안 하겠다. 그럼 우리 핵무기 개발해야죠. 그때는요. 우리 자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미국 본인들이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미국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 막으로 있는 거 아니다. 예.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막아라. 미국은 미국 본토를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만 집중하겠다. 주한미군 그래서 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갈 수도 있고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막 돌아다닐 거다. 근데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도 동맹으로 참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우리가 다 대고 한국군도 미국 따라 보조부대로 같이 움직이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요,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지, 주한미군을 지켜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미국의 요구는 경제적으로는 수탈이고, 군사적으로는 안보를 도리어 위협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자율적 자주국방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신 겁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얘기할 때 협력적 자주국방을 얘기했습니다. 그보다 예. 더 한 단계 나아간 것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느냐? 더 이상 미국에 끌려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함부로 협력 안 해서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협력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슬기롭게 또 우리 자부심과 또 우리 국부와 국가의 힘을 어떻게 쓰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사대주의적으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그 외통위로 가시더니 또 깊이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출발은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네.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법원장 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사법부의 그 독립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반발을 했고, 그렇게 되자 그 한정혜 그 정책위원장은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면 될 거 아니냐. 굳이 뭐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할 필요 없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때인가요? 그때 이제 전 정부에서 또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앞뒤에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법원에서 내놓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 한 명 증원해가지고 내란 그쪽은 직위원 쪽이 맞고 그 다음에 일반 사건은 판사 한 명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담 재판부잖아요. 예. 법원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법원 조직법으로 정하고 법원 조직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위원 소지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자체가 무너질 뻔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전 국민이 반년 가까이 불안에 떨고 추위에 나가서 거리에서 맞서 싸웠어야 했고 그 결과 겨우 재판을 열게 된 겁니다. 이 큰 재판을 아무나 뺑뺑이 해서 그냥 배정되는 판사님 마음대로 해도 돼. 5,200만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그냥 뺑뺑이로 해서 배정받는 판사님 한 명이 마음대로 해도 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판사님이 과연 지금 공정하고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뭘까요? 사법부의 독립요,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법관이 자신의 선입견이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감정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로지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법률만 가지고 판단하라.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이고요.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이켜보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님 대선 직전에 진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예. 9일 만에 파기환송. 그리고 그 파기환송 결정문에 보면 일부 소수 의견이 대법관 판사님들이 적습니다. 어떤 취지냐? 우리 기록 제대로 못 봤어요라는 취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을 내었던 것, 이것이 오로지 그 대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단할 수 있죠.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갔구나. 선입견이 들어갔구나. 경우에 따라 감정이 투입됐구나. 자,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 그때 침해된 겁니다. 누가? 법관들의 대장인 예. 대법관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회복시켜 줘야죠. 또 직위원 부장판사가 했던 일 어떻습니까? 법문헌에 명백히 위반돼서 역사상 처음으로 오로지 윤석열만을 위해서 나를 시로 바꿔서 예.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풀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구속된 지 또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제대로 재판 진행도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마치 풀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 자, 이것이 그러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법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본인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경험을 극복하고 감정을 극복해서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법률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오염됐다고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직위원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겁니다. 예.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됐으니 너희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거 잘못됐어라고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비판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또 전담재판부 얘기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게 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돼서 사법부의 독립을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저는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판사님들께서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법부의 독립,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하고 있다면 누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정작 그 독립을 침해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렇죠. 네. 그 우리는 지금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려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부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말이 안 맞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을 부순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위원 부장판사였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6만 쪽인가 7만 쪽에 달하는 그 기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의견으로 일부 재판관들이 보지 못했다. 네. 그러면 과연 그걸 봤는지 로그인 기록을 달라라고 해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그러면 판사님 마음대로 하도록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줘야 돼만 생각을 해요. 예. 자, 근데요. 사법부의 독립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객관적 의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기준으로 하고 본인의 경험, 본인의 선입견,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 본인의 감정으로부터 독립하라.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판사님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버리는 순간에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부숴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죠. 그러면 바로 잡아준다는 말씀은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강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저는 건가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판결 내용을 강제해서는 안 돼요. 그랬죠. 예. 그건 안 되죠. 근데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 구성이 필요하고 그 재판부 구성을 공정하게 하는 법이라면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는 거죠. 예. 그리고 법원 조직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러니까 특별법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법원 안에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법률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 대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전담 재판부니까요. 예. 전담 재판부니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그 부분은 또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글로 넘겨야 될지 아니면 새로 올라오는 지금 내란 사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또 배정을 해야 될지 이거는 또 논의 대상은 있는데 이 대법원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금 전담 재판부는 말 그대로 내란 사건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내란 사건을 다투는 형사부에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법 형사부에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예.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또다시 밖에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구속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두 달에서 최장 이제 각 신급별로 6개월밖에는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지금 윤석열 구속된 지 6개월 다 돼가는데 그렇죠.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풀어주겠다는 건가요? 윤석열이 다시 또 거리로 나와서 활보하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까? 과연 이게 공정함인가요? 과연 이게 사법부의 독립, 법관이 정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건가요? 저희는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윤석열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를 하면 그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윤석열의 시간 끌기를 예. 염려하는데요. 뭐 헌법재판소로
가도록 만들지 안 만들지의 실질적인 결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기현 부장한테 많이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담당 부장 판사니까. 근데 저는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이분이 정말 내란 사건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공정함과 전문 지식과 우리 국민적 합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판사님들은요 기본적으로 시험만 쳐서 판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과일 따듯이 땄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격증을 땄다, 판사를 땄다. 자, 근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도 아니고 국민들이 권한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격증을 딴 다음에 임명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따는 과정도 단순히 법률 지식만 평가했다 뿐이지 그분의 현명함을 평가하거나 경험을 평가하거나 공정함을 평가해 본 적은 없죠. 그런 잣대가 없으니까. 그런 기술이 네. 없었으니까. 시험 과목에 공정함이나 시험 과목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판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해요. 그리고 특히 내란 재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본체를 무너뜨릴 뻔했고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고 5,200만 국민들께서 6개월 동안 밤잠 못 자고 벌벌 마음 졸이면서 만들어낸 그 재판입니다. 그런 재판을 그 중요한 재판을 그냥 뺑뺑이로 아무나 해.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것도 날을 시로 계산해서 분명히 법전에는 날로 돼 있는데. 예. 자, 이번에는 그 나경원 법사위 간사 문제를 한번 거론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청문회를 지금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 청문회를 하기 전에 국내임이 그 유인물을 이렇게 붙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기 노트북 앞에다 뭐라 붙였냐면 정치 공작, 가짜 뉴스 공장, 민주당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추미애 위원장이 그 철거를 하세요라고 명령을 하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 간사나 선임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민주당과 이제 국힘이 이제 제대로 붙었는데 네. 민주당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 그러니까 이미 투표를 해가지고 10명이 참여했는데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부결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회기에서 한 번 한 거는 다시 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간사 문제를 할 수 없고 나경원 의원의 그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네. 나경원 의원은 아니다. 일사부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간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왜 그런다 보십니까, 의원님? 뭐 저는 진짜 간사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좀 예. 시끄럽게 이슈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걸로 보여져요. 네. 지금 사실 지금 국민의힘 전체를 좀 봐야 하는데 보면 지금 어제 그 일요일 날이었죠. 대구에서 집회가 있었죠. 대구 집회. 예. 그 대구 집회만 보더라도요. 장동혁 대표가 대구 집회를 연 이유가 뭘까요? 집회 내용은 보면 다 이제 뭐 민주당 비난, 이재명 대통령님 비난하는 내용만 가득한데 예. 진짜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장동혁 상당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그 통일교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2만 명이라고 12만 나왔죠. 명. 예. 신천지에 이제 정광훈 목사 쪽하고 또 뭐 강성 유튜브 쪽하고 다 합치면 더 많겠죠. 그러면 얼추 예를 들어 국민의힘 책임당원 70만으로 본다 하면 통일교, 신천지, 강성교회, 강성 보수 유튜버 영향력 받는 사람 얼추 합치면 반절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강성 지지층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 강성 지지층이 기대면 장동혁이 다음 지방선거 필패하겠죠? 예. 그러면 본인 정치 생명은 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일로 갈자니 또 이쪽에 이제 강성 쪽에서는 못 따라오죠. 또 지금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도 이제 기득권 싸움이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치열한 당권 싸움 중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예. 뭐 친한계라고 불리는 파와 여러 이제 친윤파와 강성파. 근데 거기서 장동혁은 자기 지분이 없어요. 예. 어디도 자기 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마치 뭐 그냥 혼자 개인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본인 말고 다 그냥 다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선동 의원이 구속될 때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지금 뭐 이번에 통일교 명단 나온 것도 저는 생각에 장동혁 대표가 묵시적으로는 용인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강하게 네. 저항했으면 확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마치 다 그냥 경쟁자 다 죽어라.
그럼 나 혼자 남으면 나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국민의 30%는 우리를 지지한다. 난 그걸 가지고 내 맘대로 할 거야라는 전형적인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예.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의 존재감을 지금 자꾸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서울시장 선거 또는 당권 싸움이죠. 싸움. 그래서 국민의힘은 저는 진단하기를 당권 경쟁 내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표출되느냐? 거칠게 시끄럽게 민주당과 싸우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간의 당권 싸움 중인 겁니다. 예. 자신이 그래 나경원은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상임위에서 막 악다구리 쓰고 떠드는 거고 장동혁은 장외 집회에서 와 사람 이만큼 모았습니다 보여주는 거고 서로 그런 당권 싸움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나경원 외에는 카드가 없는 건가요? 국힘에 이 카드가 있을 텐데. 나경원 본인이 시끄럽게 등장하고 싶은 거죠. 예. 다른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나경원이 등장 못하게 막겠죠. 어.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되면 상식적으로 나경원을 내리고 다른 카드가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나경원 예. 본인이 절대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국민의힘 당내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당내에서 나경원 그럼 안 되겠다. 다른 선수 올리자. 안 돼. 무조건 내가 할 거야. 가서 나경원 고분고분 사실은 조용히 설득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협상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가서 시끄럽게만 하고 더 자극적인 말만 합니다. 일단 그러면 국민의힘 70만 책임당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얼추 40만 명이 된다면 이분들 눈에는 나경원 잘 싸우네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뭔가 좀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면 법사위에 다른 카드도 아까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내가 이렇게 국민의힘 법사위에 간사하고 싶다 그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눌린 건가요? 나경원한테 눌린 것 같습니다. 힘 세네요, 나경원. 힘이 센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예.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어디에 있나라는 의문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법사위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싸움자라는 걸 보이기 위한 자리인가요? 아니 정치인이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묵묵하게 하지만 꾸준히 열심히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을 잘 받드는 결과를 내야지 어떻게 돼서 일하려는 마음은 요만치도 없고 시끄럽게 자극적으로 싸우는 모습만 보여서 뭔가 강성 지지층만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게 과연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경원 의원 쪽에서도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몰라서 저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더군다나 또 이게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예. 그냥 시끄럽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 시끄럽게 하면 카메라 한 번 더 나오니까 예. 시끄럽게 하면 지지층이 얼굴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것 예. 때문에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건데 예.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방해받고 있죠.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우리 공소청, 중수청 준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세부적인 조율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모든 법안들은 또 법사위로 가서 한 번 또 법안 심사를 한 번 더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법안 밀려 있는 게 산더미 같아요. 지금 나라가 급박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이름 석자 내는 데만 집중한다면 저는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행위는요. 예.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국민의힘은 결국 해산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국민의힘을 해산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함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발목 잡는 것도 문제거니와 또 저는 보수 진보를 기능으로 본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의 기능,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를 통합시키고 사회의 원칙과 공정함을 지키는 기능은 민주당이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단적인 구구적 모습을 극단적인 개인 철저하게 자기 욕심 정치, 자기 자리 욕심 정치를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국민의힘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 이제 정상적인 민주정을 지키기 위한 나머지 정치 집단들이 다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보가 위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진보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고민해서 창의적인 발전적인 개혁과 혁신, 도전 노력을 해 나가는 건데 예.
그러면 우리 민주당도 하다 보면 좀 모자란 점도 있고요. 개선해야 될 점도 있죠. 또 우리가 받아들인 원칙 중에도 고쳐야 될 점도 있고요. 특히 AI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도전적인 과제들을 많이 아젠다 발굴해서 발전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보의 기능인데 지금 진보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잘못하다가 보면 국민의힘이 살아날까 싶어서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진보의 목소리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의 목소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려야지 보수의 기능은 우리 민주당이 잘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보의 기능, 예를 들어 뭐 녹색당, 환경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 뭐 AI당 같은 당이 만들어져서 AI와 인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성찰을 제시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이 일어나야지 사회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정체되어 버렸어요. 예. 국민의힘이 저렇게 수구적 모습, 또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못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정체되어 버렸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이 그 조사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현 판사가 이제 구속 취소를 하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이제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와 관련해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월 3일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우정 전 총장의 미래를. 이제 수사를 하면서 뭐 많은 것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의 권력 기반은 어디였을까요? 검찰이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권력 기반의 수장이 누군가요?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심우정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검찰총장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간에는 지금 인천지검에서 그쵸?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네. 자칫 형사 피의자가 될 뻔한 분이다라는 보도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인데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러면 자격 미달인 사람을 자신의 권력 기반의 수장의 자리에 앉혔다.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별한 충성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나 등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의심하는 결정적인 대목이 검찰총장이 왜 비화폰을 지급받습니까? 예. 검찰총장은 비화폰 지급 대상도 아니고요. 검찰총장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그 사람이 비화폰이 왜 필요합니까? 왜 비밀이 필요하죠? 그 자체가 뭔가 내란에 관련성이 있다는 간 의심을 주게 하는데 이 이후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까지 덧붙여진다면은 합리적인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요. 핵심은 뭐 비화폰에 좀 서버에 비화폰 내용이 좀 저장이 돼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네, 지금 그 비화폰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거기서 뭔가 우리 합리적인 의심을 풀어줄 단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그 법무부 차관일 때 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가 했는데 그때 네. 법무부 차관이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시끄러운 그 뭐죠 관봉권 띠지가 제거된 그 의혹이 있는데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었고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운 행동에 늘 심우정이 있는 거죠. 예. 의심스러운 일에. 그러니 윤석열의 권력 기반 수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의 수족 노릇을 했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란에 대해서 관여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관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계엄이 이루어지면은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체포해서 처단하고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걸 포장하는 일이 검찰에서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감옥에 보낸다. 왜냐하면 강압 수사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런 걸 준비 당연히 했겠죠.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이 돼요. 이제 그런 의심되는 부분들을 특검에서 면밀히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딸 문제도 언제 해결되냐 막 이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립외교원에 이제 채용 자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석사 학위 소지자였는데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석사 학위 예정자였는데 어떻게 이제 국립외교원 그 기간제 연구원으로 채용됐느냐 뭐 그 부분. 뭐 만약에 그 과정에서 본인의 권력을 사용을 했다면 그것도 범죄가 되겠죠. 예. 근데 그냥 사용 안 하고 품위 있게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되지가 않아요. 너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보면 너무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많아서 근데 정작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수사해 보면 나올 네.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뭐 추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의심은 가죠. 예. 의심은 너무나 많이 가죠. 그 뭐 채용 담당자가 석사 졸업자와 석사 졸업 예정자도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구별하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그래서- 말을 믿을 수는 없고요. 예. 이제 만약에 그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러난다면 더 괘씸죄가 들어가겠죠. 안 그래도 뭐 조사를 17시간 받았다고 하는데 예, 예. 그중에 5시간 넘는 시간이 본인이 직접 읽어보는 수사 시간이 아니라 본인이 검사하는 시간이었다 하더라고요. 예. 들어보니. 그 근데 법률가니까 이제 누구보다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마음 졸이는 거예요. 음. 있는 대로 얘기했으면 그만큼 5시간이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나요? 아, 예. 역시 변호사 출신이라 의원님이 잘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네. 예. 자, 그 서울중앙지법이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그 언론사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9월 24일 할 예정인데 지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다음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주기현 그 재판장이 한 번은 허락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의원님. 우리 헌법에 재판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 법관이 이제 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래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공개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죠. 예. 근데 뭐 중개하는 것도 공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헌법에 하지 말라는 건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뭐 방청석 공개도 공개지만 뭐 내란 사건 또는 뭐 김건희의 이런 국정농단 이런 것들은 개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개인 사건 같으면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겠지만 이건 개인 예. 사건이 아니에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채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국민 전체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전체가 이해 당사자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중개를 통하든 뭐 다른 어떤 방법이든 국민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실질적으로는 내란이라는 것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 전체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당사자니까 당연히 볼 권리가 인정돼야죠. 근데 실제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딱 한 번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 직위원 재판부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고 비판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비판을 함에도 지키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또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직위원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 아닙니다.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을 법률과 기준으로 양심에 판단을 따라.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개념이 그게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그 재판,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몇 번 더 공개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재판장 마음인 거잖아요.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이해 당사자입니다. 예. 이해 당사자니까 볼 맞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두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도 막 그랬잖아요. 10만 원 달라, 20만 되돌려 달라.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얼마나 힘들었어요. 밤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든 시간 보냈지 않습니까? 저는 위자료가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왜 10만 원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10만 원을 했고 또 그 뒤에 20만 원 위자료 한다 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죽으려고 마음먹는 상태까지 갔으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알 권리예요. 이거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